파인빌리. 겨울이 되면 우리는 낙엽들을 긁어 모아서 옥수수밭 고랑에다 뿌리곤 했다. 헛간을 지나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옥수수밭 고랑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산비탈을 경작해서 만든 밭이었다. 경사가 꽤 급해서 할아버지는 그 밭을 비탈밭이라고 불렀다. 그다지 질 좋은 옥수수가 수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그곳에다 씨를 뿌렸다. 그 골짜기에는 그곳 말고 달리 평평한 땅이 없었다. 나는 낙엽을 긁어 모아 자루에 담는 일을 좋아했다. 가벼워서 운반하기도 쉬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자루를 채우곤 했다. 할아버지는 한꺼번에 2자루, 때로는 3자루씩도 옮기셨다. 나는 자루 2개를 짊어지고 낑낑대 보기도 했지만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낙엽들은 땅 위에 가득 쌓인 갈색 눈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풍나무의 노란색과 온나무와 고무나무의 붉은색이 점점이 얼룩진 갈색 눈. 우리는 이렇게 숲을 들락거리면서 밭에다 낙엽들을 뿌렸다. 또 솔잎도 뿌렸다. 땅을 산성으로 만들려면 마른 솔잎을 좀 뿌려줘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셨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뿌려서는 곤란하지만, 그렇지만 지겨워질 만큼 오래 힘들게 일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할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기분 전환 삼아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곤 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누런 뿌리가 눈에 띄면 파내곤 하셨다. 캔에 보면 그것은 도라지거나 칼룸, 사사프러스, 개불할 것의 뿌리 따위였다. 할머니는 이런 약용식물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덕분에 할머니가 만드신 약들은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온갖 병들을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장제 중에는 2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맛이 쓴 것도 있었다. 반면에 나와 할아버지는 히코리나무나 침카핀나무, 밤나무나 때로는 검은 호두나무의 열매들을 줍곤 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애써 찾아내려 하지 않아도 마치 우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닿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중간중간 가져온 것을 먹고 나무 열매와 뿌리를 모으고 너구리나 딱따구리 따위를 구경하다 보면 나뭇잎을 운반하는 일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어스름을 등지고 골짜기를 내려오는 우리 3사람의 손에는 나무 열매나 뿌리 같은 것들이 한아름씩 들려 있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못 듣게 낮은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시다가 결국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멍청한 일로 기분 전환하지 않을 것이며 나뭇잎을 운반하는 일만 하겠노라고 선언하곤 하셨다. 할아버지의 이런 선언은 나에게는 꽤 심각한 걱정거리였지만 할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드디어 우리는 낙엽과 솔잎으로 밭을 완전히 덮었다. 이 상태에서 가벼운 비라도 한번 내려 나뭇잎들이 땅에 찰싹 달라붙고 나면 우리는 노새인 샘 영감에게 쟁기를 메어 땅을 갈아엎었다. 나뭇잎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밭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말이다. 내가 우리라고 한 건 할아버지가 나에게도 쟁기를 끌어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워낙 키가 작아서 손을 머리 위로 뻗어야 쟁기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다. 또 쟁기를 끄는 일보다 쟁기 손잡이의 몸무게 전체를 실어 쟁기날이 땅속에 너무 깊이 박히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을 때도 많았다. 때로는 쟁기날이 땅에 박히지 않아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땅거중만 긁어대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샘 영감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 샘 영감은 내가 쟁기날을 완전히 땅에 박고 나서 이리어 라고 말해야 비로소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쟁기날을 땅속에 박을 때는 손잡이를 밀어 올려야 했다.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내리고 밀어 올릴 때는 손잡이를 가로지른 나무에 턱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나무에 한 번이라도 턱을 걷어채이는 날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따끔한 맛을 보게 된다. 할아버지는 어슬렁거리며 우리 뒤를 따라왔지만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곤 하셨다. 샘 영감을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하우 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지라고 하면 된다. 쌤영감은 그냥 내버려두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지 하고 소리를 쳐야 했다. 그런데 쌤영감은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왼쪽으로만 갔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가 나서서 지, 이 빌어먹을 자식아 지라고 소리를 치셨다. 그제서야 쌤영감은 오른쪽으로 돌아서곤 했다. 문제는 쌤영감이 할아버지의 이런 욕설을 하도 자주 들어서 그게 무슨 호령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한다는 데 있었다. 사실 쌤영감은 이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야 오른쪽으로 돌았다. 다시 말해 쌤영감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욕설까지 포함하여 그 소리를 몽땅 다 질러야 했던 것이다. 꽤 심한 욕이었지만 쟁기를 끌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욕을 해야 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듣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소리치는 것을 할머니가 듣고 말았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들으셨고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동안 내 쟁기질 솜씨도 현저하게 줄고 말았다. 또 쌤영감은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밭고랑 끝에 가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그러려고 하지를 않았다. 아마 뭔가에 부딪힐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언제나 오른쪽으로 돌곤 했다. 밭고랑의 한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건 상관없지만 다른 쪽 끝에서도 그러면 한 바퀴를 빙 돌아 왼쪽으로 돌려야 했는데 그러려면 쟁기를 가시덤불이나 억센 풀로 뒤덮인 밭고랑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할아버지는 쌤영감이 늙은 데다 한쪽 눈까지 멀었으니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말씀대로 참기로 했다. 하지만 두 번에 한 번 걸러 밭고랑 끝으로 가서 한 바퀴씩 돌려야 할 때, 특히나 고랑 바깥에 산딸기 덤불이 수북히 자라있을 때는 온몸에 힘이 쑥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번은 쐐기풀 더미 사위로 쟁기를 잡아 끌던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나무 그루터기 밑에 구멍에 발이 빠지고 말았다. 그때는 따뜻한 봄날이어서 말벌들이 그 구멍에 둥지를 들고 있었다. 말벌들이 바지에 새까맣게 달라붙는 걸 본 할아버지는 기겁할 듯이 놀라 고함을 지르며 개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도 말벌들이 구멍에서 왱왱거리며 잔뜩 몰려 나오는 것을 보고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주랭랑을 쳤다. 할아버지는 얕은 개울물에 철퍼덕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탈탈 털면서 쌤영감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실 때도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쌤영감은 벌집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곳에 가만히 서서 할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쟁기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 쟁기 둘레는 새까맣게 무리지어 붕붕거리며 날아다니는 말벌들 천지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밭 한가운데로 갔다. 벌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쌤영감을 끌어낼 작정이었다. 할아버지가 쌤을 불렀다. 이리 와 쌤, 자 이리 오라니까 착하지? 하지만 쌤영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쌤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땅 위에 누인 쟁기를 끌고 걷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서 있는 게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온갖 애를 다 썼다. 욕을 퍼붓다가 급기야는 네 발로 엎드린 채 노새처럼 울기까지 했다. 내보기에 그것은 영판 노새 울음소리였다. 쌤영감도 그 소리를 듣더니 귀를 앞으로 내밀고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건 여전했지만 말이다. 나도 노새 소리로 울어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때 산등성이로 올라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할아버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밭 한가운데서 네 발로 기면서 노새 소리를 흉내내는 우리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 쳐다보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흉내도 그만두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셨다.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가지를 주워 온 할아버지는 성냥으로 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벌집 구멍 속에다 던져 넣었다. 나뭇가지가 타면서 매운 연기가 나자 말벌들이 쟁기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쌤영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노새인지 아니면 가장 똑똑한 노새인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노라 하셨다. 나로서도 참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그래도 나는 밭 일구는 일이 좋았다. 밭을 갈다 보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밭 가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걷는데 보폭이 전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했다. 또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저녁 식탁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내 자랑을 한참씩 늘어놓곤 하셨다. 그러면 할머니도 내가 갈수록 어른스러워진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도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갑자기 개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지저대기 시작했다. 우리도 일어나서 앞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았다. 한 남자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 키도 거의 할아버지만큼 컸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멋진 것은 그 남자의 구두였다. 굽 높고 밝은 노란색인 그 구두는 둥글게만 하얀 양말과 잘 어울렸다. 또 바지자락 길이도 양말 높이와 맞춤하게 맞아 떨어졌다. 하얀 셔츠 위에 짧은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사각형 모자를 쓴 그 남자의 손에는 기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아, 파인빌리 자네구먼.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자 파인빌리는 손을 흔들었다. 자, 이리 들어와 잠시 쉬었다 가게. 할머니의 권유를 받은 파인빌리는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 그냥 지나치던 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려던 참이란 말인가? 우리 집 뒤에는 산밖에 없는데. 잠깐 들어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게. 할머니는 이렇게 권유하면서 파인빌리의 팔을 잡아 끌어 통나무집 계단 위로 올라서게 했다. 할아버지는 벌써 그의 기다란 가방을 받아들고 계셨다. 우리는 파인빌리를 데리고 부엌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파인빌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 파인빌리는 주머니에서 고구마 4개를 꺼내 할머니에게 드렸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맛있는 고구마 파이로 바뀌어 식탁에 올랐다. 그 중에 3조각을 파인빌리가 먹었다. 나도 한 조각을 먹었지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파인빌리가 먹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팬 속에 파이 한 조각을 그대로 남겨둔 채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나 불가에 자리를 잡았다. 파인빌리는 잘 웃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키가 클 것 같다고 했다. 이 말은 나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들었다. 또 그는 지난번에 배웠을 때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다고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갈수록 파인빌리가 마음에 들었다. 비록 그가 파이를 3조각이나 먹긴 했지만 어차피 그건 그가 가져온 고구마로 만든 파이였다. 우리는 모두 불가에 둘러 앉았다. 할머니는 흔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만 할아버지는 앞으로 몸을 쭉 내민 채 앉으셨다. 뭔가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떼셨다. 자, 파인빌리, 뭐 재미있는 소식 없나? 돌아다니면서 들은 것 말일세. 파인빌리는 등이 똑바른 책상 의자의 2다리가 위로 들려질 정도로 상체를 뒤로 쭉 뻗었다. 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써서 아랫입술을 잡아당긴 그는 입담배통을 치켜들어 내민 입술 안으로 입담배를 털어넣었다.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입담배통을 내밀었지만 두 분은 머리를 저으셨다. 파인빌리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불 속에다 침을 뱉는 일까지 다 마치고 난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 꼴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다시 한번 불에다 침을 뱉고 나더니 우리 3사람을 둘러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아마 할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파인빌리? 라고 물으시는 걸 보면 말이다. 파인빌리는 다시 한번 몸을 뒤로 쭉 젖힌 채 천장의 대들보를 쳐다보았다. 그 자세로 자기 배 위에서 양손을 꽉 움켜쥐고 나서 말을 이었다. 틀림없이 지난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화요일이었구나. 점핑 조디 무도회에서 밤새도록 춤을 춘 게 월요일 밤이었으니 맞아요.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개척촌을 지나가는데 아저씨도 아시죠? 저기 경찰 말이에요.
스모크하우스 터너라고. 알다마다 나도 본 적이 있어. 할아버지는 재촉하듯이 맞장구를 치셨다. 예, 그 사람요. 길모퉁이에 서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커다란 차 한 대가 길 건너편 주유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스모크하우스는 못 봤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죠. 그 남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조 올콤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그 사람도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눈이 꼭 뱀눈 같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잡히는 게 있었지요. 나는 속으로 저놈은 도해지 깡패가 틀림없어 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까지 스모크하우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스모크하우스에게는 그냥 이렇게만 말했죠. 스모크하우스, 내가 밀고 따위나 하는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자네도 알지? 하지만 도해지 깡패들은 종류가 달라. 게다가 저기 있는 저놈은 여간 수상해 보이지 않으니? 스모크하우스는 그 친구를 뜯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파인빌리. 잠깐 가보자. 그는 길을 건너 그 남자 차가 있는 곳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어요. 다시 몸을 앞으로 세워 의자의 네 다리가 모두 바닥에 닿게 한 파인빌리는 불에다 다시 한번 침을 뱉고 난 후 잠시 불타는 통나무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깡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통나무통 관찰을 마친 파인빌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스모크하우스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그걸 잘하니까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 남자는 우리가 오는 걸 보고 차 안으로 도로 들어가더군요. 차 있는 곳까지 걸어간 스모크하우스는 창문에다 몸을 굽히고 점잖게 물었죠.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요. 그 남자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자기는 지금 플로리다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하는 폼이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그건 나한테도 수상쩍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를 쳐다보니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 스모크하우스가 그럼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고 물으니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쯤에서 스모크하우스는 이제 됐으니까 한시바삐 마을을 떠나라고 했지요. 그 친구도 그러겠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파인빌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아보며 눈짓을 했다. 그 사이에 나는 차 뒤쪽으로 가서 차 번호판을 읽어보았지요. 그리고는 스모크하우스를 옆으로 끌고 가서 말했어요. 제 입으로 시카고에서 왔다고 했잖아. 근데 번호판은 일리노이 줄 거야. 그러자 스모크하우스는 꿀맛난 파리처럼 되어서 그놈을 물고 늘어지더군요. 그 깡패를 차 밖으로 끌어내 차 옆에다 세워두고 닥달을 한 거지요. 넌 시카고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일리노이주 번호판을 달고 있어? 라고요. 그 깡패는 뒷덜미가 꽉 잡혔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나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입에 발린 말로 스모크하우스를 구들렸지만 제놈 뜻대로 넘어갈 스모크하우스가 아니지요. 파인빌리는 이제 자기 이야기에 흥분하고 있었다. 스모크하우스는 그놈을 유치장에 쳐넣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다고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나한테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놈 옷 입은 걸로 봐서는 나나 스모크하우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그럴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셨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도해지 깡패라면 참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았다. 우리 모두 파인빌리는 이미 부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꼈다. 하지만 파인빌리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았다. 그는 보상금이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바구니 안에 자기가 가진 달걀을 몽땅 집어넣거나 알에서 병아리가 깨기도 전에 닭의 머릿수를 세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건 현명한 일이었다. 파인빌리는 그 일이 그르칠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일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붉은 독수리 담배 회사에서 $500의 상금을 내걸고 감상문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500라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다. 파인빌리는 응모엽서를 이미 구해놓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자기가 왜 붉은 독수리표 잎담배를 좋아하는지 적어놓는 것 뿐인데
파인빌리는 엽서에다 적기 전에 정말로 골똘히 생각하여 드디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찾아냈다고 했다. 파인빌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붉은 독수리표 잎담배의 품질이 좋다고 추워줄 것이다. 물론 자신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는 붉은 독수리표 잎담배가 지금까지 자기가 씹어본 담배 중에서 가장 좋은 잎담배라는 이야기를 적고 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붉은 독수리표 말고는 다른 어떤 잎담배도 씹지 않겠다는 것을 덧붙이겠다. 사람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엽서를 붉은 독수리사의 높으신 양반이 본다면 파인빌리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자기네 회사의 잎담배만 씹을 테니까 상금을 주더라도 결국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냥 붉은 독수리표 잎담배가 좋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면 눈뜨고 돈 잃는 꼴이 아니겠는가. 또 파인빌리는 그런 높으신 양반들은 절대 자기 돈으로 도박을 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이 부자인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붉은 독수리사의 상금은 이미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그 상금은 틀림없이 파인빌리의 것이 될 거라고 맞장구를 치셨다. 파인빌리는 문 밖으로 가서 씹던 잎담배를 퇴하고 뱉었다. 다시 식탁 옆으로 돌아온 그는 남아있던 고구마파이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아직도 내가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야 가시지 않았지만 파인빌리는 부자라서 그걸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로 만든 술병을 꺼내오셨다. 파인빌리는 2잔인지 3잔인지를 마셨고 할아버지는 한 잔만 드셨다. 할머니는 기침 때문에 감기 시럽약을 꺼내와 드셨다.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파인빌리는 긴 가방에서 바이올린과 활을 꺼내 붉은 날개를 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로 박자를 맞추었다. 그의 연주 솜씨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거기에다 노래 솜씨도. 아름다운 붉은 날개 위에 비치는 저 달빛이여. 바람은 한숨 짓고 밤새 슬피 우네. 저 머나먼 별빛 아래 붉은 날개의 용기는 잠들고 그녀의 마음은 슬피 울며 날아가네. 할머니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다 어느 틈엔가 마룻바닥에 누워 잠이 든 나를 침대로 옮겨 놓으셨다. 그날 밤 나는 파인빌리가 우리 오두막으로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어깨에 무거운 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자루 안에는 고구마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 다음은 나만의 비밀 장소. 수천 수백 마리의 생물들이 개천을 따라 살고 있었다. 만일 거인이 되어 그 구불구불 흘러가는 개천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개천이야말로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거인이었다. 키는 겨우 1m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거인처럼 쪼그리고 앉아 실개천들이 졸졸거리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낸 작은 웅덩이들을 연구하곤 했다. 개구리가 낳아둔 알들이 웅덩이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포도송이처럼 오글오글 모여있는 젤리 모양의 투명한 작은 공들 속에는 검은 올챙이들이 들어있었다. 부화되어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개울 위를 가로지르며 돌아다니는 사양충을 잡으려고 황어들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양충을 잡아서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진하면서 감미로운 냄새가 났다. 한 번은 오후 한나절을 사양충을 잡는데 다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2~3마리 뿐이었다.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놈들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다. 할머니가 감미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비누를 만들 때면 언제나 그 속에다가 인동 덩굴꽃을 섞곤 하셨으니까. 할머니는 사행충을 보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감미로운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다. 이런 멋진 벌레가 있는 걸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할머니는 내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런 냄새는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봤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그 벌레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도 사양충 냄새를 맡아보시게 해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70여 년을 살았지만 그런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노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개울에서 물을 튀기며 다니는 바람에 옷이 젖었지만 할머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체로키 아이들이 숲에서 한 일을 가지고 꾸짖는 법은 절대 없다. 나는 가끔 개울 저 위쪽까지 올라가 보곤 했다. 맑은 개울물을 건너기도 하고 흐르는 물속에 가지끝이 잠길 정도로 축 늘어진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만들어낸 녹색 커튼 사이로 몸을 구부린 채 지나가기도 하면서 개울 양쪽 물가에서 자라는 양치식물들이 초록 치마를 넓게 펼치고 작은 우산거미들에게 집 지을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양치식물의 줄기에다가 가늘디 가는 거미줄의 한쪽 끝을 묶고는 공중으로 풀쩍 뛰어오른다.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양치식물의 이파리에다가 거미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거미는 줄을 잎사귀에다 묶고 난 다음 다시 아까의 그 잎사귀 쪽으로 되돌아간다. 앞뒤로 폴짝폴짝. 이렇게 해서 진주처럼 빛나는 우산 모양의 거미집이 개울 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놈들은 덩치는 작아도 의지는 보통 굳센 친구들이 아니었다. 물에 빠지기라도 할라치면 잽싸게 기어나와 악착같이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갔다. 한시 앞이 물 밖으로 나가야 황어들이 채가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실개울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자기 집을 양쪽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놈은 그 개울을 통틀어 다른 어디에서보다 더 넓은 거미집을 가지려고 작정했는지 개울이 가장 넓게 벌어진 곳을 택했다. 거미줄 한쪽 끝을 양치식물에 묶어난 거미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하지만 반대편 잎사귀에 닿기 전에 그만 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깐 물에 쓸려가던 그놈은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치고 나와 개울가로 기어 올라갔다. 처음에 양치식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미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그놈은 3번을 실패하고 나서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더니 막무가내로 뛰는 걸 중단했다. 대신 그놈은 잎사귀 끝쪽으로 걸어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보며 엎드렸다. 물을 연구라도 하는 것처럼 턱 밑에다 앞발을 포개고 말이다. 나는 그놈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포기하고 싶은 건 내 쪽이었다. 실개울에 쪼그리고 앉아서 들여다보느라고 물에 닿은 내 엉덩이가 얼얼할 판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놈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엎드린 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잠시 후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일까? 그놈은 양치식물 잎사귀 위에서 위아래로 폴짝폴짝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폴짝폴짝. 그러자 양치식물의 잎사귀가 아래 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놈은 그 동작을 계속했다. 놈이 위로 뛰어오르면 잎사귀는 아래로 내려가고 놈이 아래로 떨어질 때쯤이면 잎사귀는 위로 올라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잎사귀가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거미는 맞은편 잎사귀를 향해 펄쩍 뛰었다. 어느새 거미줄이 우산살처럼 쫙 펼쳐졌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건너뛰는데 성공한 놈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시동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풀쩍풀쩍 뛰어다녔다. 너무 바삐 서둘러서 다시 물에 빠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놈의 진주 거미집은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넓은 거미집이 되었다. 개울을 따라 골짜기 위로 올라갈수록 개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버드나무 둥지를 트는 디프제비들은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시끄럽게 짹짹거리기만 하더니 나하고 친해지고 나서는 내가 가까이 가면 머리를 둥지에 내민 채 뭐라고 제잘거리며 말을 걸곤 했다. 개울가 여기저기서 울어대던 개구리들도 처음엔 내가 가까이 가면 울음을 뚝 그치곤 했다. 개구리들은 사람이 걸어오면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체로키식으로 걷는 법을 알려주셨다.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발끝으로만 목하신을 땅을 끌듯이 하며 걷는 것이다. 내가 이 걸음걸이를 익히고 나자 옆을 지나가도 개구리들은 우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나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도 개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약간 산 허리 쪽으로 올라선 곳에 있었다. 그곳은 온나무로 빙 둘러싸인 채 늙은 사양 고무나무 한 그루가 굽어보고 있는 그다지 넓지 않은 풀밭이었다. 그곳을 본 순간 나는 그곳을 나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 뒤로 나는 심심하면 그곳에 들르곤 했다. 모두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게도 그곳을 좋아했다. 우리는 사양 고무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거나 주변을 구경하곤 했다. 그 비밀 장소에 오면 모두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개도 그곳이 비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나와 모두가 사양 고무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노라니 뭔가 펄럭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하지만 내 보기에는 할머니가 내 비밀 장소를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랬더라면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보다도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일어나서 할머니 뒤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뿌리를 모으고 계시던 중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잡아 뿌리 캐는 일을 도와드렸다. 통나무 위에 걸터 앉아 뿌리들을 골라낼 때였다. 비밀을 지키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 결국 나는 할머니에게 내 비밀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시지 않았다. 그 때문에 놀란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는 산꼭대기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이 보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우연이긴 하지만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나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려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만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쫄아들어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평생 욕심을 부리고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땅콩알만하게 줄어든다.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여자를 봐도 더러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덩어리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튼튼하고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지나온 모든 전생의 삶들이 보이고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서 그런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이 되면 설사 그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라 해도 무언가가 태어날 때는 항상 그렇듯이 흔들림과 소란이 일어난다. 영혼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부는 매서운 바람은 아기가 피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을 위한 시련이다. 그러고 나면 생명을 한껏 꽃피우는 여름이 온다.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특이한 느낌을 갖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몸이 죽었을 때처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체로키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 있는 늙은 사양 고목나무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무의 영혼이. 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은 할머니의 아버지였다. 할머니의 아버지, 외증조부의 이름은 갈색매였다. 나무가 생각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직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외증조부는 집 근처 산에 있는 흰참나무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들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다. 외증조부는 떡갈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산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나무들은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큰 데다 줄기도 곱게 뻗어 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기적이지도 않았다.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온나무와 감나무, 히코리나무와 밤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크고 강한 영혼을 갖고 있었다. 흰참나무들의 불안이 커져가자 외증조부는 이제 밤 동안에도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곤 하셨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해가 산등성 위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외증조부는 벌목꾼들이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흰참나무마다 표식을 하고 다녔다. 몽땅 잘라낼 작정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나자 외증조부 말씀으로는 참나무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외증조부는 잠도 자지 않고 벌목꾼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은 산꼭대기까지 수레가 다닐 길을 닫기 시작했다. 외증조부가 체로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모두 흰참나무들을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밤이 되어 벌목꾼들이 개척촌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번에는 체로키들이 나와 길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길을 가로지르는 깊은 도랑을 팠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 일을 도왔다. 다음날 아침 다시 돌아온 벌목꾼들은 온종일 시간을 들여 파헤쳐진 길을 고쳤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체로키들이 길을 파헤쳤고 사흘이 지났을 때 벌목꾼들은 길에다가 총을 든 보초를 세웠다.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그 길 전체에 모조리 보초를 세울 수는 없었다. 체로키들은 보초가 없는 곳을 골라 도랑을 파헤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건 무척이나 힘든 투쟁이었다. 모두를 녹초가 될 만큼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길을 고치고 있을 때 커다란 흰참나무 한 그루가 마차 위로 넘어졌다.
노새 2마리가 깔려 죽고 마차는 박살이 났다. 할머니 말로는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여서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넘어졌다고 했다. 드디어 벌목꾼들은 길 닦기를 포기했다. 곧이어 봄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달이 꽉 찼을 때 체로키들은 흰참나무 숲에서 잔치를 벌였다. 모두들 둥글고 노란 달림 아래서 춤을 추었다. 그랬더니 흰참나무들도 가지를 서로 스치거나 가지로 체로키들을 건드리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 불렀다. 또 다른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그 참나무를 애도하는 노래도 불렀다. 그 느낌이 워낙 강해 할머니는 공중으로 붕붕 떠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고 하셨다. 작은 나무야,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백인들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알아두어야 해. 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는 거란다. 그제서야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 땔감으로 쓰는 이유를 알았다. 또 그때서야 비로소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의 외중조부는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강하셨을 거야. 다음번 생에서도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실 거고. 나도 그렇게 강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 증조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할아버지 자신이 느끼지 못하시지만 할아버지가 이해의 경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2분은 서로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할머니에게 나도 그런 경지에 이르면 뒤에 혼자 남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가 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산길을 한참 내려오고 나서였다. 항상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도 그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며 할머니보다 앞설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나는 앞서든 말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뒤에 혼자 남는 것은 정말 쓸쓸한 일이니까 말이다.